코로나19의 장기화로 우리 사회 전반에 비대면 그리고 디지털로의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산업 구조도 점차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이 서비스 산업 전반에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음식점이나 문화산업 같은 기존 대면 중심의 서비스 산업이 침체되고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서비스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대면 방식의 서비스와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서비스가 공존함과 동시에 서로 경쟁하는 이른바 뉴노멀 트렌드가 시작되면서 코로나 이후 시대에 서비스 산업의 혁신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디지털 경제로의 큰 전환이라는 큰 추세 속에서 코로나19가 미친 영향을 분석해보고 또 뉴노멀 시대 서비스 산업의 정책 과제는 어떤 것들일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전 뉴스룸에 산업연구원 황현준 부연구위원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간략하게 브리핑해드렸듯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삶이 참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른바 뉴노멀 시대, 새로운 일상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 산업 구조도 전반적으로 달라졌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19가 시작되고 가장 특징적인 변화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표되는 비대면 소비 사회로의 전환이고 그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인식 또한 비대면으로 많이 변화가 되었죠. 그래서 서비스 산업에서의 가장 큰 구조적 변화는 결국 플랫폼 기반 혹은 디지털 기반의 서비스 산업이 많이 이제 커졌고 소비자들이 거기에 되게 익숙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인데요. 생각해보면 저희가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든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소비를 하는 것은 주로 젊은 연령층에서 이제 주로 이용을 했었는데 코로나가 확산되고 그것이 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다가옴으로써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지금은 아주 편하게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온라인을 통해서 음식 주문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코로나19가 만들어낸 서비스 산업의 구조적 변화는 디지털 기반의 어떤 플랫폼 비즈니스가 확산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도치 않게 코로나19를 통해서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측면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비대면 디지털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국내 서비스 산업 분야가 다른 산업 분야보다도 더 큰 충격을 받고 또 변화를 맞이했는데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서비스업에는 어떤 변화들이 구체적으로 있었을까요? 네. 먼저 타 산업을 말씀해 주셔서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자면 제가 이 자리에 출연했던 저희 산업연구원의 다른 황영인 박사님께서 여기서 발표를 하셨을 때 제조업의 경쟁력이 우리나라의 제조업 경쟁력이 코로나19 극복에 큰 일조를 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실제 2019년 대비 2020년에 실질 GDP 성장률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자면 제조업이 마이너스 0.9%를 기록했고 서비스업이 마이너스 1.1%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실질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제조업이 약 26.5%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 서비스 산업이 약간 56.1%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업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서비스업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만약 우리가 0.9%의 역성장을 선방이라고 표현한다면 서비스 산업 또한 마이너스 1.1% 성장의 선방을 기록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디지털 기반의 플랫폼 비즈니스가 선방을 한 것이고 그 반대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광이나 음식점업 이렇게 대면성이 짙은 분야에 있어서는 그 타격이 되게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분기와 2분기의 GDP 성장 기여율을 살펴보면 결국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침체는 이 서비스 산업의 대면 업종의 침체를 통해서 발생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비스 산업 전체적으로 볼 때는 선방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안에서 업종별로 두드러진 차이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디지털 친화적 업종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업종이 어떤 특징을 보였는지 좀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디지털 친화 업종이라는 게 무엇인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디지털 친화 업종이라는 것은 제 연구에서 OECD가 제공하고 있는 디지털 정도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어떤 산업이 어떤 업종이 얼마나 소프트웨어 인력을 많이 이용하는지 아니면 소프트웨어나 정보통신 기술의 투자가 많은지에 대한 정보를 갖고
각 영역별, 업종별로 디지털화 정도를 나타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대표적으로 뭐 금융이나 보험 혹은 데이터 처리를 동반하는 그 전문 과학기술 분야, 정보통신업, 정보 서비스, 통신업 등이 대표적인 디지털 친화 업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디지털 친화 업종이 코로나19 기간에 많은 혜택을 받다고 했는데 그럼 실제로 얼마만큼의 혜택을 받는지 보기 위해서 19년 대비 20년의 실질 GDP 증가율을 한국의 경우에 계산해보고 비교를 위해서 미국의 경우도 똑같이 업종을 나눠서 분석을 해보면 한국과 미국 모두 디지털 친화 업종의 GDP 성장률이 양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미국의 서비스 산업이 2019년 대비 2020년에 마이너스 3.9% 성장을 기록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결국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비대면 기반 혹은 디지털 기반의 서비스 업종에서는 상당한 선방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2019년 대비 2020년의 실질 GDP 성장률이 한국에 비해서 매우 부족했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디지털 친화 업종에서는 미국이 한국보다 더 강세를 보였고 특히 소프트웨어 ICT 기술의 투자 부분 그리고 소프트웨어 인력 부분에 있어서 한국이 많은 약세를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코로나19를 통해서 비대면 기반의 서비스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장이 열렸는데 미국에 비해서 한국은 그 기회를 많이 활용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또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비대면뿐만 아니라 대면 방식의 서비스 산업에도 다시 속도가 붙을 예정인데요. 향후에 비대면 방식과 대면 방식의 서비스업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까요? 결국 서비스라는 것은 서비스의 질적 차이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비대면 서비스 혹은 대면 서비스를 구분할 때 가장 큰 차이는 이 서비스가 제공받는 사람이 느끼는 질적 차이일 텐데 결국 코로나19가 끝나고 혹은 위드 코로나 시대가 계속 지속된다고 했을 때 우리 사회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질 높은 서비스를 향유하기 위한 사람들의 어떤 욕구가 발현되는 것 그리고 그에 대응해서 지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털 기반의 서비스 산업에서 이러한 질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 이 두 가지가 경쟁을 하게 될 것인데 실제 현재 수준에서 대면 기반의 서비스가 비대면 기반 서비스보다 압도적으로 질적 서비스를 높게 제공한다는 점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대표적인 예로 2018년에 되게 고급 승용차 회사죠. 롤스로이스의 CEO가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완벽한 인공지능 혹은 완벽한 자율주행 서비스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우리 자동차에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도입하지 않겠다. 물론 지금은 롤스로이스가 자율주행 모델도 하고 있고 도입하고 있지만 결국 이 CEO의 말을 생각해 보자면 내가 남에게 운전이라는 서비스를 맡긴다고 했을 때 기계에게 완전히 의존하는 것보다는 현재 상황에서는 타인이 해주는 서비스의 만족감이 훨씬 높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적인 예를 보더라도 질적 서비스가 주는 서비스의 질의 퀄리티가 비대면 기반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더 일상적인 예로 생각해 보면 최근에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우리가 키오스크라는 것을 통해서 소비 생활을 지속하고 있는데 많은 이제 고령층이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거기에 안내 데스크에 사람이 있었다면 그분이 음식을 주문할 때 얻는 서비스의 질적 만족감은 훨씬 높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우리 비대면 플랫폼 비즈니스가 갖고 있는 질적 열위, 대면 산업에 비한 열적 열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결국 비대면 비즈니스는 고객 특화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단적인 예로 인공지능 비서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것이죠. 네. 우리가 알파고 이런 것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인공지능이 결국 끝까지 도달하게 되면 나의 정보를 통해서 가장 나에게 맞는 맞춤 정보를 제공하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와 새로운 시장을 열어낼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이 질 높은 대면 서비스와 그에 대응하는 디지털 기반의 서비스의 고객 특화형 발전 이 두 가지가 경쟁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박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사실 우리가 잘만 활용하고 승화를 시킨다면
그러니까 이 대면 서비스와 비대면 디지털 서비스가 서로 경쟁하는 것이 전체적인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비대면 디지털 서비스가 편리하긴 하나 거기서 어떤 친절함이나 따뜻함 같은 걸 느끼긴 힘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뉴노멀이라는 새로운 변화에 발맞춰서 이 코로나 이후 시대의 서비스 산업이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을 갖춰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생각할 때 결국 대면 기반 서비스를 우리가 수요하는 것은 코로나 시대의 어떤 팬데믹 상황 때문에 응축되었던 높은 질적 서비스를 향유하려고 했던 소비자 욕구가 늘어나는 부분이 일시적으로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 우리 기업들이 지금 ICT 투자라든지 소프트웨어 투자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 고객 특화형 디지털 기반 비즈니스가 계속 확산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우리 서비스 산업이 혁신을 이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결국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고객 특화형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그에 맞춰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비용적 측면에서는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비즈니스를 제공하는 방식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가장 핵심을 가르는 것은 결국 데이터인데요. 그렇죠. 지금 현재 뭐 미국 시가총액 기준을 보더라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빅테크 기업들, 가파라고 하죠. 뭐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뭐 애플 이런 기업들이 뭐 공장이 많아서 그들이 판매하는 제품이 비싸서 그렇게 뭐 어마어마하게 시가총액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공장 하나도 없이 그리고 뭐 부동산 몇 개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들이 이렇게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국 그들이 가진 데이터,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해낼 수 있는지 이 능력이 결국 이 시대를 이끄는 기업이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이 서비스 산업 혁신을 위해서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첫 번째로 고객 특화형 비즈니스를 만들기 위해서 유연하게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의 마련,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확보된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하고 학습하고 적용해서 비즈니스화 시킬 수 있느냐 하는 요인, 이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예를 들어서 요즘 앱을 통해서 음식을 많이 배달을 시켜 먹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비가 오는 날에 나는 국물 음식이 당긴다. 그러면 그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면 나중에 만약에 비가 온다면 그 앱에서 자동적으로 국물 음식들을 추천해주는. 그렇죠. 뭐 이런 게 이제 데이터를 활용하는 고객 특화형 서비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은연중에라도 나의 어떤 뭐 습관들이 데이터화되고 그것이 자동적으로 알고리즘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 너찌라고 하죠. 그것이 노출됨으로써 새로운 소비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정부에서도 디지털 뉴딜 등을 추진하면서 디지털 전환에 발빠르게 나서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필요한 앞으로의 정책적 방안들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네, 앞서 제가 언급했던 두 가지 요인에 결국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두 가지를 가른 핵심 요인은 결국 데이터 확보와 데이터 운영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 확보 측면은 뭐가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내가 비 오는 날 난 짬뽕을 좀 좋아하는데 혹은 나는 비 오는 날 난 짬뽕보다 짜장면을 좋아하는데 이런 정보는 상당히 개인 고유의 정보이고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정보인데 그렇죠. 큰 기업들이 이것을 뭐 소비 행태를 통해서 분석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좀 더 유연하게 개인 정보를 완화해서 기업들이 그 개인 정보를 많이 활용할 수 있다면 좀 더 디테일하고 좀 더 예기치 못하지만 더 재미있는 소비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결국 유연하게 어떻게 데이터를 확보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에 이것을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인재 창출이 되게 중요한데 데이터 확보 측면에서 지금 저희 나라가 데이터 3법이 통과가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우리 놓고 보면 유럽과 미국 수준에 비하면 미국이 가장 앞서 있고 그다음에 유럽 수준인데 유럽에 비해서도 상당히 제한적이고 이 데이터를 활용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발표 서두에 미국과 한국의 디지털 기반 그 서비스의 성패를 비교하면서 한국이 미국보다 이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전환의 기회를 잘 살리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분석해본 결과에 따르면 그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요인이 결국 유연하게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데이터를 확보하는지에 따라서 결국 이 글로벌 사회 혹은 나아가서 이 서비스 혁신 시대에 성패를 가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다음으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뭐 법 개정이나 유연하게 데이터를 확보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거든요. 최근 뉴스 기사들이나 뭐 다른 뭐 시사 잡지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한국이 현재 뭐 데이터 분석 관련 뭐 머신러닝이나 빅데이터 분야의 뭐 교수 처빙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실제로 현재 뭐 판교나 뭐 동탄 이런 데에 근무하는 정보통신 인력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인력들의 구인난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네. 한국이 결국 데이터를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이 데이터를 이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 좀 자명하거든요. 일례로 지금 모빌리티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단독적으로 모빌리티 산업의 규모를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버나 구글을 통해서 뭐 SK라든지 카카오가 협업을 통해서 이런 모빌리티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이 모빌리티 산업이 단순히 자동차가 움직이는 산업이 아니라 국토의 데이터를 축적하는 산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활용할 수 없고 다른 글로벌 빅테크에 의존을 해야 된다면 결국 우리가 데이터 확보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인력 양성 분야에 큰 노력을 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데이터라는 것에 대해서 기업들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사실은 좀 열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는 것이 방금 박사님이 설명해 주신 것 이건 제가 만들어낸 용어입니다만 예를 들어 개인정보에도 신분정보가 있고 기호정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신분정보는 사실 나의 신분이 노출되는 거기 때문에 극도로 보안 유지가 필요하지만 기호정보는 내가 비 오는 날 어떤 음식을 좋아한다, 옷은 어떤 색깔을 좋아한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기업들에게 알려주고 소통을 하면 그것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좀 유연한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이제 연구하신 이 연구 자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풀어놔 주셨는데 이번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시사점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개인정보도 이렇게는 사용하는 게 좋고 이건 막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고 아까 모빌리티 분야에서 우리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 항상 갈등이 발생하기 마련이거든요. 네.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이 플랫폼 비즈니스에 굉장히 익숙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3,000원 혹은 5,000원을 내고 배달 음식을 사 먹는데 거리낌이 없어졌죠.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플랫폼 기반 비즈니스의 우호적인 나라가 사실 아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가장 플랫폼 기업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기업이 뭐 흐름상 보면 우버나 뭐 리프트 같이 차량 공유형 서비스인데 네. 우리나라에서 그런 형태를 도입했던 타다가 어떤 이해관계를 통해서 사업을 접었던 네. 사례가 있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라는 의도치 않은 상황 국면 전환 때문에 사람들이 플랫폼 비즈니스에 익숙해졌지만 결국 이 또한 최근에 카카오나 네이버 뭐 수수료 갈등, 그다음에 소상공인 간의 갈등, 플랫폼 기업과 뭐 플랫폼 기업이나 거기 참여하는 기업들의 갈등을 통해서 결국 이 플랫폼 기반 비즈니스도 이제 갈등 국면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결국 이 기회를 잘 살려서 플랫폼 기반 비즈니스가 결국 서비스 혁신을 이끌 텐데 이러한 서비스 혁신을 이끄는 것에 대한 지능 정책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핵심은 사회적으로 원만한 갈등 해결을 이룰 수 있는 사회적 협의 기구라든지 그런 방안이 상당히 절실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기술은 계속 발전합니다. 그리고 전통 사업의 영역과 다른 새로운 비즈니스는 끊임없이 나올 것이고 고객 특화형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고객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전에는 없던 새로운 비즈니스가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결국 이 새로운 비즈니스는 기존 비즈니스 영역과의 첨예한 갈등을 동반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혁신을 이끌려면 결국 이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디지털 친화적이고 혹은 플랫폼 친화적으로 서비스 산업을 이끌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이 제 연구를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가장 중요한 시사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계가 처음에 많이 등장을 해서 공장에 배치될 때 노동자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 기계를 부수는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그렇죠. 있었죠. 하지만 사실 그 기계를 다루는 많은 또 노동자들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지금이 또 그런 제2의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연장선상에서 뉴노멀 시대에 이제 서비스 산업들의 정책적 과제를 지금까지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남은 과제는 뭐가 있다고 보시는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결국 이제 우리 뭐 한국에서 국한해서 생각해 보자면 한국은 상당히 제조업 중심 국가입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2020년 GDP 기준으로 보면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분야가 56% 가까이 되고 제조업이 26% 정도 되는데 고용적 측면을 따져보면 서비스 산업이 전체 한국 고용의 70%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서비스 산업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금 코로나19가 만들어낸 우호적인 여론 중에 하나는 이 플랫폼 기반 비즈니스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들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 우리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뭐 최근 사례지만 뭐 카카오 페이가 상장하면서 엄청난 시가총액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이 연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고민하는 것은 제조업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서 서비스 중심의 사고가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최근에 뭐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 우주 산업 뭐 얘기를 해보자면 뭐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테슬라라든지 제프 베이저스가 이끌고 있는 뭐 블루 오리진 이런 우주 산업들이 결국 생각해 보면 뭐 화성 관광, 우주 관광을 위한 업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들이 우주선을 잘 만드는 제조기업이라서 우리는 우주선을 갖고 있으니까 관광업을 해보자. 이렇게 만든 기업이 아니거든요. 테슬라라는 기업이 시작할 때부터 일론 머스크가 나는 화성 관광을 할 거야. 화성 이주를 할 거야. 우주로 나갈 거야. 인간의 원초적인 욕구, 인간의 원초적인 서비스를 자극하는 꿈을 꾼 거죠. 그를 통해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관련된 뭐 우주 산업, 뭐 자율주행, 드론, 뭐 이런 것들을 이루어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관련 산업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우리도 이제서는 제조업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고 서비스를 위한 제조업이 돼야 될 시점이 도래한 것이죠. 그럼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어떤 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무언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인재가 등장해 줘야 되는 것이죠. 뭐 헛소리로 치부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그것에 진심이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뭐 일론 머스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요. 우리나라 산업도 이제는 서비스 중심의 제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인력도 그다음에 산업 정책도 인식 전환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제조하는가 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군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우주선을 만드는 것은 그 우주선을 만들어서 팔기 위해서가 아니고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렇죠. 따라서 고품질 서비스에 대한 꿈을 누군가가 꾼다면 그것이 고품질 제조업을 견인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연구원의 황현준 부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